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29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제 또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이 됐네요. 일요일 이제 저녁 시간에는 또 한 주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가장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항상 매주마다 이제 했던 일이긴 하지만 뭔가 좀 기대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그래도 뭔가 좀 기대하고 또 분석했던 어떤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서 다음 주 또 어떻게 하면 또 잘 매수할까, 또 잘 어떤 대응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어느 순간부터는 좀 우려감보다는 두려움보다는 항상 희망을 생각했던 그런 일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같이 희망을 찾는, 주식 투자에서 희망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7, 8할 정도가 하락 횡보기 때문에 참 돌려 말하면 이제 고통의 연속일 수도 있는 그런 분야예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잘 전략을 짜고 올바른 또 가치관과 이제 그런 기준점들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매일마다 시세 보고 이런 거 하면 고통밖에 없어요, 사실. 하지만 우리는 기업의 가치, 그리고 성장, 그리고 유망한 어떤 산업들을 계속 분석하고 스터디 하잖아요. 그럼으로써 보다 더 나은 미래,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전략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보다 더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도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같이 가질 거고요. 지난 금요일 날 그래도 미국장이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불거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세게 올라왔죠. 그래서 저도 한결 좀 주말이 조금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는. 그만큼 최근에 시장의 하락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들 어려우실 텐데요. 또 죽지 않습니다. 주시장 망가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또 다시 가게 됩니다. 이번 주는 이제 그 다음 주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 그런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조금 더 이제 반등을 세게 만들어주는 그런 한 주가 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 또 전기차 성장과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 그리고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구상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가져볼 거고요. 이걸 이제 토요 강좌로 하려다가 그냥 일요일 날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코 아케가 이제 열리죠. 이미 이제 초록이 발표되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대면 개최, 이제 3년 만에 대면 개최를 하는 거고 또 이제 종양학회가 굉장히 또 학회 중에서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 임상 중심으로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열려 있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그런 것들 해서 조금 분석된 자료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다음 주 또 잘 한번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장부터 정리해보죠. 지난 금요일 날 미국장은요, 이제 PC 디플레이터가 이제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죠. 이제 물가가 이제 좀 낮게 나온 거죠, 예상치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마감 영상에서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오면 다음 주 좀 좋을 거라는 예상을 좀 했는데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 이미 이제 시장은 조금씩 그걸 인식했던 것 같아요. 나스닥 지수인데요. 바닥에서 바닥권을 여러 번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금요일날 3.3%나 상승했죠, 나스닥이.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단숨에 뛰어 올랐어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이제 앞서서도 3월달에 이제 21선 돌파했다가 중장기평 저항을 받으니까 다시 고꾸라지잖아요. 결국 여기가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밀고 올라올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게 되면 또다시 이제 하락 추세를 연속적으로 만드는 그런 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이 계속 하향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수가 좀 밸류를 높인다든지 또 추세를 상승 추세로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벌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게 그런 얘기다. 여기서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중장기평 위에가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확률이 높고 그 기간이 2, 3개월 정도 조금 이제 그래도 일단락되는 흐름에서
뭐 그런 어떤 분위기, 박스권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형성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S&P 500 지수도 2.4% 상승했고요. 그리고 다우 산업 지수도 1.76%, 유럽도 이제 유로스톡스 지수 1.8%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 증시가 이제 굉장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상해 증시도 이제 뭐 상해 증시인데 금요일 날 마감도 점진적으로 이제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들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당연히 인플레 우려가 이제 피크아웃 얘기들이 나오면 당연히 기술주 낙폭과대했던 뭐 그런 쪽이 이제 가장 세게 반등하겠죠. 애플이 4%, 예, 애플이 4%에서 중장기평을 지지받아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2.7%, 밸류 조정을 세게 받았어요. 지금 기술주들이 그만큼 뭐랄까 이제 예, 실적 추정의 하향 부분을 선반영해서 주가 하락을 미리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또 전망치를 약간 좀 보수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급반등 나온 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컸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이 단기 저점을 좀 찍는 형태가 됐구나, 이미 선 반영됐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거고, 아마존닷컴이 3.6% 상승, 테슬라가 7.3% 상승,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쪽에서 이제 리포트가 이제 저점 매수 리포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5.3% 상승, 구글 쪽 알파벳이죠, 4%대 상승,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 아직은 바닥권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네요. SML 홀딩스 4% 상승.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들을 이제 보여줬다.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반도체 장비 회사죠, 3.8%. 페이팔 홀딩스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이제 길리어드라든지 리제레론 이런 어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상승세. 그리고 이 마커 테크놀로지 3.8% 상승. 뉴욕 거래소에서 TSMC 3% 상승했네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낙폭과대했던 또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도 이제 좋은 어떤 흐름이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월요일 날 미래에셋 리포트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및 저가 매수 기대로 이제 강세를 띄었다. 미국 증시가 이제 PC 물가 지수 발표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가 높아지자 상승 추세를 출발을 이제 보였고, 엔비디아 테슬라에 대한 매력적인 매수 구간에 돌입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자 그동안 낙폭이 컸던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확대되면서 나스닥의 강세폭이 이제 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동반 상승했고, 한국 이제 ETF가 1.5% 상승, MSCI 신흥지수 ETF도 1.1% 상승하면서 다음 주 이제 아시아권 그리고 한국 증시였던 강세 출발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최근 이제 시장의 화두가 과매도권이다는 어떤 인식들, 이런 부분들이 매수 심리가 높아진다는 부분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마감 영상에서 이제 PC 물가 지수에 대한 설명을 이제 간략하게 좀 들었었는데, 연준이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정책들을 편다는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이제 물가 지표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있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 물가 지수가 있는데요. 이 두 지표의 차이를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품과 서비스의 어떤 대체를 감안하지 않지만 PC 물가 지수는 대체 물가를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물가 척도를 알려주고 있어서 연준은 이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도 더 반응을 크게 하는 역할을 해줬던 거고, 금요일날 발표됐던 이 PC 물가지수가 중요했던 포인트, 4월 발표나 예상을 하회한 전월 대비 0.2% 상승에 그쳤다.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이 뭐 막 정말 둔화되고 이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해석으로 연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PC 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3% 상승을 유지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5.2%에서 4.9%로 둔화. 이 결과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 심리를 높였다. 이렇게 좀 시장은 해석을 했고, 일단은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유입됐다는 거죠.
예,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대표적인 또 부분이 환율하고 연결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의 수급은 환율에 이제 뭐 가장 민감하다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어요. 예, 달러화는 이제 이 PC 디플레이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를 더 확산되자 여타 환율에 대한 약세를 보였다.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 강세폭을 확대시킨 점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 약화에 따른 달러 약세 요인 중 하나다. 그래서 어쨌든 위안화가 이제 달러 대비 이제 강세를 보인 부분이 또 이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을 유입시키는 역할로 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다음 주 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일단 대량으로 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증시가 좀 딱 이제 위로 올려지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PC 디플레이터 자체가 우호적인 어떤 심리를 상당히 좀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예, 뭔가 좀 여기서 변동성이 조금 축소되기도 하는 모습이긴 해요. 예, 조금 그렇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축소됐어요. 변동성이. 그리고 21선 부근에서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월요일 날은 그래도 이제 우호적인 심리가 작동하면서 뭐 미국 선물이 장중에 막 폭락까지만 아니면 뭐 사실 국내 증시에서 낙폭이 과대했던 또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비롯해서 또 바이오 섹터군들 또 게임 뭐 메타버스 이런 쪽이 대표적인 낙폭 과대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뭐 종목별로 최소한 3, 4% 이상씩 이렇게 급등하는 형태가 좀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21선 위에 있는 상황, 코스닥 지수 21선 위에 있는 상황 이런 것들 그리고 변동성이 조금 축소된 부분들이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위 상방으로 빵 칠 수 있는 미국의 어떤 낭보가 좀 난 금요일날 있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좀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크게 이제 부담스러운 어떤 일정들이 좀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 하는 거 볼게요. 6월달 주시장 전망과 전략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 예. 일단은 그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상폭 이제 하향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 일단 6월과 7월달 이제 FMC 회의 기준금리 인상폭은 각각 50bp 빅스텝이지만 9월과 11월, 12월의 경우 50bp를 좀 하회하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 빅스텝이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되면서 최근 급락했던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S&P 500의 펍의 수에 이제 고점 대비 저점까지 지금 41% 하락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 39%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 났었는데 일단 그거보다는 더 빠진 거죠. 그만큼 밸류 조정이 굉장히 급격하게 벌어진 거예요. 미국장에서도. 코스피도 마이너스 30%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마이너스 34% 육박하는 밸류에선 조정 경험에 비춰볼 때 뭐 굉장히 하단선까지 내려온 거죠. 통계적으로 볼 때. 그만큼 최근에 이제 밸류 조정이 굉장히 극심했다는 걸 보여주고요.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제외하고 헬스케어, 게임, 미디어 컨텐츠, 인터넷 업종이 퍼가 고점 대비 4, 50% 정도 급락했다는 점을 감안시 성장주 반등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가가 좀 필요한데 밸류에이션에 대한 포지션은 낮아지고 지금 많이 낮아졌죠. 이익 포지션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밸류는 지금 전체 시장 자체가 이제 밸류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익 포지션 높아지는 기업들이 치고 달릴 수 있는 환경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이제 특히 6월 중 경제지표 악화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가능성이 고비처럼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익 비중 증감 여부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익의 추정, 이익의 예측, 예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면서 종목을 잘 골라내야 될 것 같아요. 솎아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로 이렇게 하면 인해서 달러 매수 심리가 약해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들 뭐 원달러 환율이 이제 좀 내려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다 해서 조금 이제 우호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체크해드리면 좋겠다는 리포트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슈 리서치 이제 리포팅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기차인데 밥은 먹고 다니냐는 제목으로 이렇게 재밌게 좀 표현을 해놨는데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가 이제 확실하게 열리잖아요. 뭐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뭐 당연히 이제 전기를 통해서 가는데 이 전기를 좀 운반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송배전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한 투자가 서서히 이제 어떤 그 사이클이 좀 도래하기 시작했고 또 수주라든지 이제 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보여주는 것들이 지금 인플레 환경 속에서는 주가가 이제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도 하나의 또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전략상으로 이제 가져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 아주 이제 좋은 리포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송배전 업체들이 에라스라든지 일진전기라든지 LX 일렉트릭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뭐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런 기업들이 또 좋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체크해 보죠. 그럼 투자 아이디어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5년 후, 뭐 10년 후까지, 뭐 10년이 아니라 이제 2, 30년 뒤까지 이제 펼쳐 놓을 때 확실하게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당연히 도래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전기차 시대고 전기차의 어떤 확대일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완성 전기차, 또 뭐 모터라든지 배터리 소재, 뭐 배터리 부품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당연히 투자들의 어떤 이목을 끌고 있고 주가도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올라왔죠. 실적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고요. 한편 이제 전기차와 더불어서 발전의 원천이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이제 점진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대가 또 확실한 변화 중에 하나로 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5년 뒤에 확실한 성장 산업 뭐냐 하면 당연히 이제 바이오 포함되지만 전기차, 신재생 이거 빼놓을 수 없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이런 변화에 맞춰서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무엇이 같이 동반해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 이 두 가지 변화의 교집합에 주목을 해보자. 바로 뭐냐? 전선과 전력기기다. 주행하는 전기차가 늘어나면 그만큼 많은 전기가 더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발전과 송배전을 확대해야 되죠. 또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면 새로운 송배전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의 공통 분모는 바로 송배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배전의 핵심의 요소는 전선과 전력기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투자 아이디어 상당히 좀 맞죠? 우리가 딱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이제 쉽게 이해 가능하고 또 확실한 변화에 또 이런 어떤 두 가지 변화의 공통 분모가 송배전되는 거 이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변화가 점진적으로 또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투자 전략에 녹여내도 분명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업황은 21년에 턴어라운드 됐지만 주가에는 아직 이를 반영하지 않아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이 높아요. 이 관련주들이 뭐 퍼가 막 5배, 6배 뭐 이런 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클이 도래한다는 확실한 시장의 어떤 확신들이 전개되면 사실 퍼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래도 뭐 10배 수준이라든지 그렇게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 인플레 환경 하에서 투자의 또 아이디어로서 하나 가져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유의할 점은 이 송배전 인프라 확대, 신규 구축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에도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투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행을 해야 된다. 합당한 논리라고 생각해요. 다만 현재는 단기적으로도 전선과 전력기기 업체 투자가 적합한 환경이다. 우선 전선과 전력기기 업체는 인건비가 낮고 수요가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원가를 판가에 전가하기가 쉽다.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익성 훼손이 제한적이라는 측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플레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그런 업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 기술주 위주의 투자 쏠림이 나타나면서 반대로 전선과 전력 기기 업체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것도 투자의 적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죠. 관심 많은 게 아니라 관심이 소외되어 있을 때 우리가 투자하는 게 당연히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건 뭐 주식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상 당연하고요. 이는 실적 턴어라운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수준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탑픽을 LS로 꼽고 있고요. 관련 커버리지 종목은 LS, 일진전기, LX, 일렉트릭 이렇게 이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LS를 탑픽으로 꼽는다는 부분 체크하고 먼저 이제 필요한 전기량을 분석을 해보는데 이 전기차의 이제 확산 속도가 이제 필요 전기량 분석이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제 여기 보시면 21년도 기준으로 지구에서 주행하는 이제 BEV 이제 전기차 1,115만 대 추산. 여기에 판매 전망을 더하면 주행 가능한 BEV는 25년에 4,300만 대, 2030년에 1억 6천만 대,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실로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가 이제 확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하급수로 성장하는 게 결국 이제 지금 여러 어떤 전기차 산업의 이제 급격한 성장과 이제 주가에도 반영되는 흐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뭐 명확 관화입니다. 뭐 1, 2년은 조정받을 수 있고 6개월, 1년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그게 매출과 이익이 뭐 폭증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뭐 밸류에이션은 이제 조정받겠죠. 밸류에이션은 조정받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이제 조정 기간이 뭐 연 단위로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뭐 2030년까지 내다볼 때 2025년을 내다볼 때는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전기차를 이제 충전하는 가동하는 그런 발전 능력 자체는 사실 커버 다 된다는 거죠. 뭐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되냐면 2019년도 발전 능력 대비해서 2030년에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발전 능력은 미국이 1.3%, 중국이 0.9%, 유럽이 1.3%, 한국은 0.9%. 충분한 거죠. 뭐 완전히 충분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발전 설비를 막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린다. 이런 부분까지는 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일반적으로 각국은 매년 또 그 보시면 발전 능력을 증가시키는 만큼 발전량이 부족해서 전기차를 충전하지 못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발전 설비의 어떤 증가를 대폭적으로 낳는 부분까지는 아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런 전기를 배달하는 게 필요하겠죠. 전기차 충전의 발전 설비를 추가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이제 도달했는데 문제는 송배전이라는 거죠. 발전 능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전기차에 필요한 전기량이 늘수록 더 많은 전기를 배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송배전망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2010년 중반 이후 전 세계 전력망 투자는 감소를 했고 송배전망의 보강 및 확대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제 전력 수급 기본계획 이런 것 통해서 발전 능력을 이제 높이고 있는 이제 부분인데 전력망 보강에 약 17조 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기가와트의 송배전 설비 보강을 위해서 약 1.2조 원이 이제 소요된다고 해요. 이를 글로벌 피로 발전 능력이 대입하면 2030년까지 45.6기가와트의 송배전망을 보강하기 위해 약 55조 원의 투자비가 소요가 된다는 거죠.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필요한 전기량이 느는 구조이므로 갈수록 투자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것만큼 이런 전기차 충전, 송배전망, 투자비 전망도 이렇게 높아지는 어떤 흐름으로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전기차 이제 늘어나는 거하고 같이 또 이제 공통분모, 신재생 에너지죠.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증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규 송배전망 건설 필요하다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풍력 막 해상 풍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발전량 그거 그 다 어디다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거고, 그걸 또 쓸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이동시킬 때 이제
배달시킬 때도 이 송배전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뭐 화력 발전소야 뭐 이제 어디 땅에 만들면 되지만 풍력, 태양광 뭐 이런 것들, 예? 태양이 있는 쪽에 만들어야 되니까 사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긴 또 송배전망의 어떤 건설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쪽에 대한 건설이 그리고 수요가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쪽 송배전망 업체들의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등 모두 열거하기 너무 많은 에너지 정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죠. 그 중에 공통적인 요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린다는 것이 뭐 각 국가 공통된 어떤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면 송배전망의 보강뿐만 아니라 신규 발전지가 이제 개발되는 경우 막 저기 막 수력 발전소 막 만들어지는데 거기 뭐 그쪽에서 또 끌어와야 하잖아요, 전기를. 그래서 신규 송배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는 기존 발전 능력 향상보다 더 많은 송배전망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부분이, 예, 이쪽에 대한 우호적인 사이클이 좀 도래할 수 있다는 또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각 국가별로 이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중국도 점진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유럽, 미국, 한국이 아직은 낮은 수준이네요. 예. 그래서 한국은 원자력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미국이 이제 핵심이죠. 예, 최대 전력 소비국이 바로 이제 미국인데, 미국이 이제 전력망 실행국 신설해서 송배전망 투자에 나설 것이다.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3년에 그리드 디플로이먼트 오피스 전력망 실행국을 에너지부 산하에 신설을 했다. 이제 친환경 정책을 펴는 행정부잖아요. 미국 전역에 대용량의 전력 송배전 설비를 보강 또는 신설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신생 부처다 보니 23년에 곧바로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향후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 부처를 만들 만큼 미국이 송배전망 투자에 나선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글로벌적인 수요까지 붙으면서 당연히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도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는 그런 기업들이 당연히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죠. 이미 이제 이 사이클은 시작되고 있다고 해요. 국내 전선과 전력기기 업황은 이미 턴 어라운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전선업을 보면 LS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 국내 전선업체 중 초고압 전력선을 생산하는 빅3의 전선 부분 합산 매출액은 2017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6.7%나 늘었다. 꽤나 많이 늘었네요. 영업이익률은 이제 낮은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이제 뭐 전선 당연히 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전선. 근데 동 가격이 이제 원자재 가격 다 상승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판가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보시면 예, 이제 영업이익률이 전년과 유사했다는 거는 결국은 이게 판가에 잘 전가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숫자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도 인플레이션에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런 분야는 아니라는 거, 이런 것도 예, 지금 시장 어떤 환경 속에서는 어떤 투자에 대한 성격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전선 업체들은 그 수주 산업이죠. 미리 수주 받아가지고 이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적 찍히는 시점에 주가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수주 받을 때가 이제 아마 이제 주가에 반영되겠죠. 그래서 수주도 담고도 지금 계속 좀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22년 1분기 말 빅3 전선업체 수주 잔고가 거의 한 5조네요. 21년 말 대비해서 한 분기 만에 뭐 거의 17% 증가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또 우호적인 어떤 사이클에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흐름을 말해주는 것 같고요. 또한 빅3의 수주 잔고가 2020년 이후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제 뭐 어떤 한 업체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산업 전체가 지금 이제 사이클이 턴어라운드 했고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산 수주 잔고가 특정 회사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모두 증가해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다. 실적과 수주잔고를 보면 국내 전선 업황은 이미 턴어라운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도 수주잔고가 이제 40%나 증가했다고 해요. 일단은 아까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보면 전선 업체들이 그래도 이제 투자 대상으로서 이제 가장 적합해 보이는데, 일단 전력기기 업황도 전선과 다름없이 좋은 어떤 흐름이 되고 있다는 거죠. 효선중공업, 현대일렉트릭, LX일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 등 국내 빅4 전력기기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2019년도 마이너스였는데요. 작년에는 3.1%로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송배전 전체 산업 자체가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전선 및 전력기기 업체들의 실적과 수주 잔고를 분석해 보면 국내 전선 업황과 전력기기 업황은 이미 작년에 턴 어라운드를 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부분 해서 이 부분 한번 체크가 좀 필요한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픽으로 꼽고 있는 이제 리포팅에서 탑픽으로 꼽고 있는 LS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이제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되고 있네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정배열로 좀 돌아서는 형태, 이런 형태로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중장기 평선의 어떤 매물대를 좀 흡수하는 형태로 좀 우호적인 어떤 패턴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중장기 평선을 돌파하고 좀 지지받는 지속적인 수급이 좀 전개되는 것 같아요. 좀 중소형주기 때문에 이제 일진전기는 시총이 2천억, 중소형주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좀 큰 어떤 모습들을 보였는데, 어쨌든 이쪽에서는 이제 빅3에 속하는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LS 같은 경우는 시총 자체가 작지 않습니다. 거의 2조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다 더 좀 안정성도 좀 있는 그런 기업. 현대일렉트릭도 주가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 쪽으로도 주가가 이제 나쁘진 않네요. 저점을 높이고 있고 중장기 평선 지지를 받고 점진적인 우상향의 어떤 기조를 보이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이제 효성중공업도 그나마 이제 올해 이제 지수 대비는 강하네요. 저점을 높이면서. 그렇죠. 중장기 평선 매물을 좀 흡수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타진하는 그런 형태가 기술적인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송배전 업체 관련된 쪽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투자 아이디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인플레 환경 속에서도 좀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섹터, 그런 어떤 업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들 계속 찾아서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또 큰 학회죠. 아스코 이제 종양학회 이제 초록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참가 기업들의 이제 연구 결과가 이제 업데이트 됐는데요. 엄청나게 좀 두드러진 어떤 결과인 기업은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제 유의미하게 좋은 어떤 임상 결과 데이터를 내면서 차후가 또 기대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차분히 이제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KB증권에서 이제 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네요. 그 아스코는 주로 이제 후기 임상 한 이상 단계 이상의 어떤 결과들을 주로 이제 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많이 이제 기대가 된 게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후기 임상 결과를 이제 주로 발표하고 회사 펀더멘털과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또 기술 이전의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이제 뭐 신약 승인 가능성들까지 연결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 형식으로 이제 개최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어떤 그 후속적인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기술 이전 가능성들. 국내 업체는 이제 유한양행, 네오이민텍, NK맥스, 매드벡토, 제넥신, 크리스탈 지노믹스 등이 이제 참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KB증권에서 이제 분석하기로는 가장 인상적인 초록 자체는 매드팩토의 췌장암 환자 대상 결과다. 그래서 결과 자체가 이제 나쁘진 않았습니다. 매드팩토는 이제 전체 기업의 가치는 좀 하향된 이제 결과를 갖고 있죠. 뭐 사망자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췌장암 쪽 결국 이제 약이 없는 분야잖아요. 지금 화학요법으로 병용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면역항암제가 뭐 전혀 들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이제 분야이기도 한데, 가장 눈에 띄는 초록은 매드팩토의 췌장암 환자 대상의 임상 1비상 결과다. 1차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게 이 백토서팁과 이제 폴폭스 이제 뭐 화학요법이에요. 화학요법 같이 쓰는 거죠. 워낙 이제 이게 췌장암이 약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를 화학요법 섞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부분간에가 이제 23% 나온 거예요. 백도서틱과 이 표준 어떤 그 항암요법을 하고 했는데 부분간에가 23%, 안정병변 부분간에는 이제 암 크기가 암 세포 한 50% 정도 이상 이제 줄어든 거 반응을 보인 거죠. 그리고 안정병변은 50% 미만으로 좀 줄어든 부분들. 질병 통제율은 뭐 완전 간에 뭐 부분 간에 뭐 안정병변 이런 거 다 합친 거. 그거 이제 61.5%를 기록했다.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진행 생존 기간의 중앙값은 5.6개월이었으며 용량 제한 독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안정성에도 큰 이슈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된다. 췌장암 치료가 가장 어려운 암종 중 하나로 췌장암 2차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의 반응률은 거의 없어요. 0에서 7.7%. 무진행 생존 기간은 1.7에서 3.1개월에 불과하며 면역관문 억제제의 반응률도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추후 임상 결과를 확인해야겠지만 이번 데이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해본다. 그래서 5월 뭐 사실 나쁘진 않은 어떤 결과를 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의미심장한 어떤 인상적인 어떤 초록 결과였고요. 바이오센티 안 좋은 거, 그리고 이제 아직 주가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좀 주체하는 것들, 매크로 환경이 이제 성장주에 불리하다는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그래도 계속 관심권에 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코스피 이제 바이오 그리고 코스닥 제약 지수는 고점 대비 각각 34%, 37% 하락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커졌다는 인식이 높다. 이게 첫 번째로 꼭 볼 수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제 이유로. 두 번째는 이제 연말로 갈수록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4공장 부분의 가동 재개, 셀트로는 미국형 바이오 시뮬라의 초도 물량 발생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제 대표 바이오 기업의 실적 개선이 이제 하반기에 좀 연말 갈수록 커질 것이다. 세 번째는 한미약품과 에이벨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올릭스 등 다수 기업의 R&D 성과가 기대된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유한양행 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R&D 모멘텀이 하반기에 상당히 많고 지금 아스코도 이제 대면으로 열리잖아요. 대면하면서 뭔가 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전체 바이오 센티를 좀 돌려 세울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 지금 하반기로 연결되고 있다. 최근에 바이오 업종이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권 형성의 패턴들을 이제 연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이제 한번 시점을 보면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이제 주가의 어떤 추세 전환적인 어떤 부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모멘텀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빠르면 연내 툴젠의 크리스퍼 캐스9의 이제 특허 관련 합의 가능성이 크죠. 툴젠이 사실 굉장한 기업입니다, 사실. 주가가 이제 눌려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포텐이 크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큰 어떤 이벤트의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둬야 된다. 그래서 KB증권에서는 탑픽을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이제 꼽고 있고요. 차선호주는 한미약품을 유지한다. 관심을 가져야 될 바이오 업체로는 에이벨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툴젠을 이제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아스코에서 발표될 대표적인 기업 중에서 유한양행이 있죠. 유한양행은 이게 중요해요. 아미반타맙하고 이제 이중항체랑 얀센의 이중항체랑 같이 레저틴 병용하는 요 이제 임상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게 임상 이상 팔로우업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ORR이 좀 중요할 텐데요. ORR이 이제 기존에 이제 44% 이렇게 나왔었는데 36%. 그래서 이제 임팩트가 주가에는 이제 크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굉장한 성과를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FDA 승인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이제 문제 없는 수준의 데이터를 발표했다. 이 정도로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